자, 이제 마지막 미분에서 마지막 이제 변화율이라는 파트를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에는 특별히 언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만 꼭 한두 문제씩은 있고요. 지금까지 변화율이라는 걸 두 가지 배웠어요, 사실은. 그 평균 변화율도 배웠고 순간 변화율도 배웠는데, 평균 변화율은 그 두 가지 변수가 있을 때 한 가지 변수를 충분히 변하는 시간이나 어떤 양을 두고 나머지 변수가 변하는 걸 보는 거고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두 가지 변수가 있을 때 그 한 가지 변수의 순간적으로 그 변화하는 기준은 거의 없어요. 제로에 가깝게 보내서 그 순간에 나머지 변수가 변하는 양만큼을 보는 거를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 x랑 y의 두 변수에 대해서 함수죠. 보통 이제 y는 fx에서 여기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거를 자 미분계수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뭐 이런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미분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맞아요, 미분이 맞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만 보고서는 원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x가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x에 따른 y의 순간 변화율, 이런 표현이 좀 더 맞아 보일 것 같아요. 네. x에 따른, 왜냐면 변수가 뭐가 변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x에 따른 y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그 함수에서 뭐 y 프라임이라고 쓰든가 f 프라임 x라고 쓰든가 아니면 좀 뭐 유식하게 뭐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도 쓰긴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x에 따른 자 y의 순간 변화율, 또는 뭐 이런 기호도 썼죠. x가 얼만큼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그 델타 x, x의 변화량을 순간 0에 가깝게 보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변수가 뭔지 알아야 돼요.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본 거라서 x에 따른 y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변화율을 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또 뭐 있었죠? 우리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여기 자꾸 오타를 쓰죠. 자, x가 위치였고요. 자, t가 시간이었어요. 시각 다 좋아요. 자, 시간이 변할 때 자, 위치의 변화량, 거기를 시간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보내면, 시간의 변화율을 제로에 가깝게 보내면 시간에 따른, 이건 뭐라 해요? 시간에 따른, 한글로 쓸까요? 시간에 따른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죠. 시간이 변할 때 위치가 얼만큼 순간적으로 변하냐, 이건 공식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이거는 우리가 속도 또는 v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있었던 거야. 또 마찬가지로 뭐 있었어? 시간이 변할 때 속도의 변화율, 근데 그 시간을 거의 변화율을 제로에 가깝게 보내면 우리가 시간이 변할 때 시간에 따른 속도의 순간 변화율,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쓸 수 있었던 건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썼지? 맞아, 가속도라고 부르고 뭐 a라고 부르기도 했었던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 속도랑 가속도는 이 시간이 변할 때 위치나 또는 속도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공식으로 말이 있으니까 외운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로 나오는 게 뭐냐면 변화율 이런 거 배우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이 변할 때 어떤 도형의 어떤 길이나 넓이나 부피가 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시간에 따른 길이의 순간 변화율, 또 아니면 시간에 따른 뭐 넓이의 순간 변화율, 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 다 써보는 거 한번 지금.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자 부피의 순간 변화율. 네, 미안해요. 네. 순간 변화율, 이 세 가지를 이제 묶어서 공식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호로만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이 교과서는 잘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t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항상 오는 시간이 변할 때 뭐가 변하는지를 쓰는 거야. 그래서 길이는 이제 보통 알파벳을 뭐라고 많이 얘기하면 L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넓이는 보통 S. 부피는 대문자 V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뭐라고 많이 쓰냐면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은 델타 L이라고 많이 쓰고요. 자, 넓이는 델타 S,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은 델타 V라고 써요. 근데 마찬가지로 순간 변화율이니까 델타 T가 다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시간의 변화율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보냈을 때 그때 나머지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면 시간에 따른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 말을 다 생략하는 거야. 그냥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해서 이 중간에 있는 말들이지. 중간에 있는 말들. 시간에 따른 순간 요 말을 전부 다 생략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냥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시간에 대한 길이가 변하는 식을 하나 알려주고 또는 시간에 따른 넓이가 변하는 식을 알려주고 그때의 길이나 넓이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냥 뭐하란 뜻이다? 뭐하란 뜻이야 우리 이게? 뭐하란 뜻이야 우리 다시 또 까먹었어. 델타 x분의 델타 y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 이거 뭐하란 뜻이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란 뜻이야. y를 x에 대하여 미분하란 뜻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아까 속도도 어떻게 했어? 위치의 시간에 따른, 자 위로 올라볼래? 위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니까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지. 그치? 자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였고, 그래서 가속도는 뭐였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속도를 미분하는 게 가속도였던 거잖아. 오케이? 괜찮아? 근데 걔네들은 공식이 있으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했는데 이제는 길이를 미분하면 뭐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미분하면 뭐냐? 공식이 없어. 그러니까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은 뭐냐? 공식이 없으니까 그냥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대신 순간 변화율이란 말은 안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쪽 문제가 식이 세워져 있으면 상당히 쉬운데 식이 안 세워져 있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 내가 여기서 우선 책에 있는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어서 또 길이에 대한 문제가 보통 제일 어려운데 길이 문제밖에 하나 없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어떤 걸 내볼까? 자, 이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었대요. 자, 근데 자 가로의 길이는 몇 초 2cm씩 늘어나고 세로의 길이는 몇 초 3cm씩 늘어난대. 5초 후에 그 직사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원래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려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너무 다 생략을 해놔갖고 이게 좀 알아듣기가 어려워. 그래서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넓이의 여기 순간 변화율이란 말이 원래 빠지면 원래는 안 되거든. 근데 이 말을 이제 우리가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생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모의고사 쪽에서는 이 말을 생략을 안 해요. 네. 직사각형의 넓이의 순간 변화율, 시간에 따른 넓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실제로 문제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지워버릴게요. 자, 모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지금 자꾸 변하는 무언가가 변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넓이의 변화를 구하라는 건 넓이를 그 시간에 대한 식으로 함수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넓이를 우리가 보통 S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
그러면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그게 t에 따라서 변하잖아. 시간을 t라고 할 거야. 시간을. 그러면 그 t초 후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식으로 하나의 함수처럼 이렇게 세울 수 있어 없어? 세울 수 있지. 가로의 길이는 1초에 2cm씩 늘어난다며. 그럼 t초 후에는 얼마큼 늘어나? t초 후에는 2t만큼 늘어나겠지? 세로의 길이는 1초에 3cm씩 늘어나니까 t초 후에는 얼마큼 늘어나? t초 후에는 3t만큼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직사각형이 됐겠지, 그지?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t초 후의 넓이를 식을 세울 수 있어 없어? 세울 수 있지. 어떻게? 가로의 길이는 원래 2였는데 2t만큼 늘어났고 세로의 길이는 2였는데 t초 후에 3t만큼 늘어났지. 이게 t초 후의 직사각형의 넓이잖아. 그러니까 임의에 전개하면 전개는 제가 빨리 할게요. 네. 전개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근데 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뭐에 따른 변화율?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무조건.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야.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니까 미분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얘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을 때리면 돼요. t에 대해서 우리 미분한다 프라임이라고 쓰잖아. 이걸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야. 넓이의 변화율. 그래서 미분하면 12t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게 t초 후의 넓이의 변화율이야. 근데 언제 후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5초 후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5초만 넣으면 돼요. 네. 그래서 60 더하기 10이니까 7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 세워서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말 자체가 어려워. 변화율이라는 게 여기서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고 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들이야.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 넓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구하라. 이제 미분하는 게 순간 변화율이니까 이제 괜찮아? 자, 책에 이제 길이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용어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일 수 있어요. 자, 가서 한번 한 문제 한번 지켜볼게요. 여기 그림을 좀 웬만하면 안 보고 우리가 이쪽을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볼게요. 자, 키가 1.65m인 학생이 있대요. 현실적으로 내려고 일부러 소수점을 준 건가 봐요. 자, 지상 3m의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간대요. 그러니까 1분에 90m씩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말이 구별이 안 가는데 1번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2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헷갈리죠? 자, 제 그림 시력이 없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면이 있고요. 여기 가로등이 있다고 합시다. 자, 가로등의 높이는 3m래요. 네. 가로등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밑에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대요. 졸라맨이네. 자, 얘가 1분에 90m씩 간다며. 아까 우리 넓이의 변화를 구할 때도 t초 후의 넓이를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선 t초가 아니라 t분이잖아.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항상 시간을 t라고 놓고 그 t에 대한 식, 그러니까 t초면 t초, t분이면 t분 후에 그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가로등 바로 밑에 있을 땐 그림자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t분 동안 막 걸어가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겨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이제 t분 후의 그림이라면 이 사람이 걸어온 거리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1분에 90m씩 t분 동안 갔으면 얘가 90t가 된 거지.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그럼 요 그림자 길이를 t분 후에 요 그림자 길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 닮음을 이용할 건데, 자, 사람이 직립보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사람의 키가 지금 1.65거든요. 1.65 걸어간다 키 안 변하겠지? 그러면 요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이 닮음이 되겠지. 자, 근데 가로등은 3인데 사람 키는 1.65래.
그러면 이 작은 거랑 큰 거의 닮은 비를 구해봐야겠지. 자, 닮은 비가 1.65 대 3이지. 자, 소수점 싫으니까 100 곱해서 165 대 300. 다시 5로 나눠서 33 대 60. 또 3으로 나눠지네. 11 대 20이라는 비율을 알았어. 그러니까 어디가 11 대 20이야? 요 작은 거의 길이와 요 큰 거의 길이가 11 대 20이래. 그러면 요 짜투리의 비율은 몇이야? 전체가 20. 아까 요 빨간색 앞부분이 11이라면 여기는 비율이 9인 거잖아. 비율이. 그치? 그러니까 이 걸어간 만큼을 9라고 한다면 그림자 길이가 11이라는 걸 알았지? 괜찮아? 근데 지금 현재 걸어온 만큼을 내가 90t라고 미지수를 잡았잖아. 그럼 그때 내 그림자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지? 여기가 9 대 1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110t가 돼야겠지. 그치?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그림자 길이는 자꾸 더 길어지겠지. 뭐 물론 비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걸어갔을 때는 뭐 그림자가 안 생기겠지만 우리는 그런 걸까지 생각하진 않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좀 그나마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이거 설명을 해보면 이 1번이랑 2번을 구별을 못해요. 자, 뭐가 더 쉬운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잠깐. 자, 뭐가 더 쉬울까요?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선 항상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t분 후, 그러니까 t초면 t초, t분이면 t분, 그 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t분 후에 그림자 길이는 뭐가 된 거지 지금? 90t야? 아니지? t분 후에 내가 걸어가 있잖아. 그때 그림자 길이는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여기가? 그림자 길이는 110t가 된 거지. 그거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건 뭐 하라는 거라고?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라고. 시간에 따른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줄여서 우리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라는 뜻이야. 변화율 구하라는 게. 그림자 길이를 미분한 거를 우리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러니까 뭐야 그냥 110이 정답이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우리 속도라는 건 뭐야? 그 위치를 미분하는 거지. 현재 그러면 그림자 끝은 얼마만큼 온 거지? 아까 내 그림에서 기억나니? 그림자 끝 어디로 온 거야? 그림자 끝 1로 온 거지. 처음 어디에서? 처음 내 발 아래에서 그림자 끝이 1로 온 거잖아. 그러면 실제로 그림자 끝의 위치의 변화량은 나는 90t를 움직였지만 그림자 끝이 90t만큼 움직인 거야? 110t만큼 움직인 거야? 아니, 그림자 끝의 위치의 변화량은 200t가 된 거지. 처음엔 밑에 있다가 내가 야금야금 90t만큼 왔을 때 내 그림자 끝은 200t만큼 움직인 거지. 그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얘를 미분하라는 뜻이지, 그지? 그 위치를. 그래서 얘는 200이 맞아요. 괜찮아? 어려워 이 문제. 근데 교과서에 이 문제가, 이 변화율 쪽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자주 나왔어. 1번이랑 2번을 구별해봐. 그림자 끝이 위치가 변한 거는 처음 아래에서부터 t분 후에 그 그림에서 저기 그림자 끝, 내 머리 끝 그거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는 그 t분 후의 그림자 길이니까 밑에서부터, 내 발 밑에서부터 재는 게 아니라 그 t분 후의 그 상황에서의 그림자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정리가 됐을까? 어렵지 이거. 이거 어려워. 맞아. 질문 올려주세요. 알았죠? 뒤에 가서 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너무 외우지 마시고. 자, 아까 우리 이런데 이렇게 목록이 나오잖아. 이렇게 내가 아까 여기 한 번 다 정리했거든, 우리 저번 시간에. 그래서 그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시면 제가 접선의 방식,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방정식 활용, 부등식 활용, 속도와 가속도, 마지막 오늘 변화율까지, 여기까지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면 돼요.
목차를 정리할 수 있으면 개념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지난 영상에 보면 접선의 방정식부터 이 속도까지를 한번 1번부터 8번까지라고 분리해 갖고 개념을 한 줄 요약들을 했을 거예요. 그 한 줄 요약이라도 머릿속에 정확히 갖고 있으면 공부하기 상당히 수월합니다. 알겠죠? 자,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몇 가지 한번 풀어볼까요? 잘 기억이 안 날 만한 문제 몇 가지 풀어보면서 여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1번 볼까요? 네. 자, 231번에 보면 앞에서 이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네, 뭐 알려줬는지 알아야지. 우리 카테고리가 기억이 나야지. 접선 구하라 그러면 우리 4개 중에 하나였는데 접점 알려준 경우 또는 기울기 알려준 경우, 그 다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밖계점을 알려준 경우, 마지막으로 함수가 2개 나오는 공통접선. 이렇게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얘는 뭘 알려주냐면 곡선이 있는데 한글을 읽어보는 거야. 곡선의 접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135도다? 뭐 알려주는 거죠? 어떤 함수가, 어떤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 x축과 이루는 각? 이거 뭐 알려준 건데? 가물할까 한번 해봐요. 그리고 앞에서 해봤더라도 자꾸 예각만 해봤던 것 같아서 둔각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자, 이런 뜻이잖아.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오른쪽 양의 방향이지 거기랑 135도를 이룬대요. 우리 x축과 이루는 각 알려준 거 뭐 알려준 거지? 맞아, 기울기를 알려준 거야. 자, 기울기가 얼마란 뜻이야? 원래 우리 뭐가 남아있어야 되냐면은 그 x축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그 직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외웠어야 되냐면 탄젠트 세타라고 외웠어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탄젠트 135도니까 바로 얼마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지금 까먹었잖아.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럼 여기가 135도라는 거는 이쪽이 45도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아무렇게나 내려보면 여기 비율이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대1이잖아. 그러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얼마인 거야? x가 1 증가할 때 y가 1 감소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괜찮아?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구해보자는 뜻이었던 거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우리 기울기 알려주면 어떻게 풀었지? 우리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나간대. 제일 중요한 건 접점을 알아내라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에서 힌트를 줬잖아. 그러면 얘를 자 미분해야지.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를 찾아야겠지. 그래서 x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접점의 x좌표야. 그럼 y좌표 어떻게 알아? 이 함수에다 넣어봐야지.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5가 접점이 된 거지. 그럼 기울기 알고 점만 알면 직선 끝난 거지? 어떻게 쓰면 돼? y 빼기 y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니까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요걸 정리한 게 정답이 됐습니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탄젠트 세타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를 해요. 알겠죠?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접선 문제 중에 231, 2, 3 3개 중에 하나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한번 다른 것도 한번 해봅시다. 공통 접선도 나오고요. 자, 귀찮은 문제들. 자, 좀 시간이 얼마 오래 안 된 것들은 말고요. 지금 시간이 좀 된 것들만 한번 해봅시다. 자, 236 한번 볼까요? 자, 함수 fx가 x는 3에서 극소값 1을 가진대요. 우리 이 문장 익숙해야 되는데 y는 fx가 x는 a에서 극값 b를 가진다? 물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네. 자, 이러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뭐 떠올라야 되지?
x가 a일 때 y 값이 b란 뜻이니까 fa가 b란 뜻이죠. 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극값이잖아. 증가함수가 바뀌는 데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 a가 뭐가 돼야 돼?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0이 돼야지.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는 게 극값이잖아. f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의 그 점을 우리가 극대 극소인 점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당연히 0이지. 이제 그러니까 x는 3에서 극소값 1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3,1을 지나는구나. 요거 하나랑 두 번째 뭐? f 프라임 3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a, b를 구하는 거지. 괜찮아? 자, 끝까지 한번 구해볼까? 자, f3은 1이라 그랬으니까 자, 27 집어넣자. 자, 9에 2 3b 플러스 1이 1이어서 이제 3으로 다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f 프라임 3 미분부터 해야겠네. 3x 제곱 2ax 플러스 b인데 거기다 3을 넣으면 27 6a 플러스 b가 0. 오케이? 자, 이쪽에 옮기면서 쓰면 6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7. 자, 연립하면 되지. 자, 둘이 빼면 마이너스 3a는 b 사라지고 둘이서 빼면 18.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 자, 아무튼 넣을까? 여기다 마이너스 6 넣으면 b는 뭐가 나와? 자, 9가 나오지. 아직 안 끝났어. 근데 계산이 많아 이쪽이.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6과 9를 한번 넣어볼 거야. 그래? 자, 그럼 어떻게 돼? fx가 a에다 마이너스 6, b에다 9를 넣으면 다시 이제 뭘 따져야 돼?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그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 증가함수를 또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분은 또 해야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 언제? 자, 증가표 그려야 되나? 공간이 너무 없다. 좀 지우면서 할게. 자, 일부러 생각하라고 텀을 주고 있어요. 너무 지금 진도가 빠르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약간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자, 1과 3에서 이렇게 프라임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니까 증 이렇게 돼서,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최대 최소니까 증감표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그리겠지. 자, 그러면 어디서 그려야 돼? 마이너스 1하고 다시 1하고 3에서 0이니까 여기 1인데 잘못 썼네요. 자, 얘가 0이죠. 네. 나머지 부호는 어때요? 1보다 왼쪽은 어땠어? 아까 부호가? 플러스. 자, 1보다 왼쪽은 플러스, 1과 3 사이는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프가. 그럼 언제가 최대인지 알아? 꼭 다 안 넣어봐도 되지. 원래 최대 최소 정리가 양극값과 극값이 되는 것들을 다 넣어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한 거야. 근데 얘는 화살표만 봐도 알잖아.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언제 최대야? 당연히 1일 때가 최대지. 그래서 이 함수식에다가 x에다 1을 넣는 거지. 괜찮아요? 자, 복잡해요. 복잡해. 일부러 지금 통합적으로 한번 다 살펴보려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중이에요. 네. 자, 스텝 2부터는 계산이 많고 하니까 스스로 풀어보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제가 힌트들만 포인트만 줘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해보고 또 안되면
네, 얘기를 해야죠. 오케이. 자, 이번엔 누구 한번 해볼 거냐면 239번과 240번을 먼저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세 개 다 해봐야겠다. 여기는. 지금 거의 한 반 이상 풀다가 중간에 접어놓을 테니까 거기서부터 도전해보시고 안 되면 또 다시 제가 풀어드릴게요. 오래 걸리셔도 좋습니다. 자, 239번부터 볼게요. 자, 함수 fx가 있는데 3차 함수가 있네요. 자, 얘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서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의 범위에서는 감소한대요. 그러면 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포인트만 보면 우선 증가 감소 나왔으니까 이 f'x의 부호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미분했어요. 근데 이 f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선 증가하고 그 나머지 범위에서 감소한다는 얘기는 x축이 있으면 자,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어떻게 생겼어? 위로 블록으로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선 증가할까? 증가한다는 건 f'이 어때야 되지? f'의 부호가 양수여야 되지. 그리고 나머지 범위에선 감소해야 되니까 f'이 음수해야 되잖아. 즉 이렇게 생겨야지. f'이. 그래야 얘가 감소, 증가, 감소하게 되겠지. 괜찮아? 한마디로 이 f'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0과 3,0을 지나야지. 자, 여기서 푸는 방법도 두 가지겠지? 이건 끝까지 풀게요. 그냥 마이너스 1과 3을 절편으로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전개해서 a, b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먼저 그래서 얘가 6하고 9가 돼야 되니까 얘가 6과 9가 돼야 되니까 a는 3이고 b는 9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겠죠. 조금 더 빨리 푸는 사람은 어떻게 풀까요? 뭐야, 얘 x축과 만나는 건 근인데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과 3을 더하니까 2가 될 거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과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우리 공식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분의 2a가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분의 b가 되겠죠. 네, 이걸 풀어서 a가 3, 밑에 걸 풀어서 b가 9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가장 무식하게 푸는 사람이 뭐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푸는 거? 얘 진짜 대입하는 거. 마이너스 1,0 한번 대입하고 또 3,0 대입해서 둘이 연립해서 푸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걸리겠죠. 이 정도까지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밑에 걸로 가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어려운 말들이 나올 수 있어서 자, 여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이 말이 나왔네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여기서 고1들이 공부하고 있는 건데 고1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 역함수 존재 조건이 있었는데 우리 역함수라는 게 뭐였어? x랑 y를 바꾼 함수죠. 이게 잠깐 노트에서 잠깐 한번 정리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함수에서 역함수라는 게 뭐였는지 기호를 한번 써볼까요? 자, fx의 역함수 우리가 기호를 뭐라 쓰냐면 f 역함수 x라고 이렇게 기호를 썼죠. 네. 얘 특징이 뭐냐면 이 fx라는 녀석과 xy가 서로 바뀐 함수야. 그러면 아무 때나 역함수가 있었던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부터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합을 함수를 처음 배웠는데 그래서 자, 이렇게 됐다고 치자. 자, 여기 함수 f라고 쳐볼게. 자, 역함수 존재해 안 해? 역함수 존재 안 해. 왜냐면
우리 함수라는 것이 정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y의 원소를 하나씩만 대응을 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이 거꾸로 함수를 보면 이 4라는 녀석이 1과 2를 두 개를 대응을 시키잖아. 이건 함수가 아니라고. 그치? 쌤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만약에 자 원래 함수가 만약에 자 1, 2, 3이 있고 4, 5, 6, 7이 있으면 자 이건 역함수 존재하나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거꾸로가 하나씩 고르니까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이것도 안 되는 게 7은 고른 게 없잖아. 모든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그 공역의 원소를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함수인데 얘는 7이 선택을 받은 게 없다 보니까 거꾸로 대응시켜줄 수 있는 원소가 없잖아. 즉 얘는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뭐야 결론은? 아까처럼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여기 다시 지워볼까? 아까처럼 어떻게 해도 안 됐지? 혼자 두 개 고른 거 이렇게 어떤 두 개의 원소가 같은 걸 고르게 되면 나중에 거꾸로 입장에서 보면 얘가 혼자서 두 개 고른 거잖아. 이거 안 되지. 그럼 골랐던 거 또 고르면 안 되겠네 원래 함수가. 그 다음에 고르고 나서 남은 게 공역에도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은 게 있으면 되는데 남은 게 있으면 함수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만족하는 걸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 그랬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그래서 우리가 골랐던 것도 또 못 고르고 남는 것도 없다. 즉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유식하게 우리가 뭐라 했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그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 이론이야. 근데 1대1 대응 그래프 찾는 법을 기억을 해야지.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었어. 이거 1대1 대응이었나? 이거 아니었거든. 왜냐면 y값 하나에 x값이 몇 개 대응돼? 두 개 대응되지. 그럼 뭔 소리야 이거는? x값 두 개가 y값 하나를 이렇게 대응시켰다는 얘기잖아. 같은 값으로. 그러면 이건 거꾸로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지. 그치? 괜찮아? 그래서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원래는 개념적으로는 1대1 대응인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풀리잖아. 1대1 대응이 뭐였는지 막 감금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가 돼야 돼요. 네.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지만 우리는 1대1 대응이 되면서 그래프가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보통 어떻게 생겼다는지 기억나니? 3차 함수? 보통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 최고 차이 양수면. 최고 차이 음수면 우리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는데 근데 꼭 이런 거밖에 없었나? 이런 애들은 1대1 대응이 안 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 y값 하나에 x값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 y값 하나에 x값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 이런 건 1대1 대응도 될 수가 없고 역함수가 존재할 수도 없죠. 그러면 3차 함수 어떻게 생겨야 되지? 그러면서 맞아, 우리 계속 이렇게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만 됩니다. 오케이? 자, 거기까지가 개념이니까 그 내용 갖고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원래 개념은 뭐라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 안 풀리니까 증가함수가 되거나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지만 항상 올라가고만 있거나 항상 내려가고만 있어야지만 우리가 1대1 대응 또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함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러면 f'x를 구해볼까요? 얘가 맨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항상 증가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fx가 항상 증가만 하려면 f'x가 0 이상이어야 되지. 감소함수가 되려면 f'x가 항상 0 이하여야 되지. 최고차이 양수인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식이잖아. f'x가 항상 양수인 게 가능해? 항상 음수인 게 가능해? 음수인 게 가능하다고 하면 안 돼. 왜? 항상 음수일 수가 있어 이렇게? 삐져나가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f'x가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지는 건 가능하지. 그러면 요게 돼야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2차 부등식이 항상 또 0 이상? 뭐가 떠올라야 돼? 이 그래프가 아니라 붕 떠있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것까지. 넘어갔다.
한 점에서 만나거나 붕 뜬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려면 이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붕 뜨는 건 안 만나는 거잖아. 실근이 없다는 거야. 작거나 같다지, 작거나 같다. 그래서 A, B, C가 있으면 B 프라임 제곱 4 마이너스 AC가 0이야. 그래서 넘겨서 계산하면 K가 3분의 4 이상이라는 최종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이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아. 원래는 개념은 1대1 대응인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항상 증가만 하거나 항상 감소만 하는 그래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f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진대요. 자, 극대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f'x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극소값이 있으려면 f'x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본 거예요. f'x의 부호가 궁금해서. 자, 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두 가지 형태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곳도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기거나, 그치? 아니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얘는 둘 중에 하나 섣불리 수 없는 게 2차 한계수가 음수라서 지금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는 A가 음수일 때를 나눠서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될 때 전반적으로 둘 다 공통점이 뭐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 자, 얘 판별식 하면 될까? 얘 판별식? 그래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가 그래서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니까 자, 인수분해 되겠지? 그래서 a가 뭐라고 나와?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일부러 약간은 텀을 주려고 어려운 문제부터 한번 풀고 시작을 해봤고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미분이 우선 요 페이지까지 끝났어요. 이제 뒷페이지 있는 문제도 사실은 제가 풀어드려도 되는데 한번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앞에서 풀었던 거랑 조금 관련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다시 풀어봐 드릴 테니까 요 문제까지 해설을 한번 들어보시고 123쪽까지 해설을 드시고 124쪽을 한번 도전을 해보신 다음에 이 다음 영상을 들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 요 풀이까지 마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원으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